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1월 1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자신의 직업에서 기반을 닦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에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복을 다른 분들에게,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감각 시리즈 두 번째 골드입니다. 골드 방송. 단순히 금리 이야기만 할 거면 이 방송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방송. 2020년 첫 번째 방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12월 8일에 했던 금 가격이 수상하다. 그 방송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이죠. 방송의 화면 보신 분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금 가격이 수상하다. 왜? 괴리율이 확대되고 있다. 무엇과 무엇의 괴리율? 금광, 은광 주식을 모아놓은 인덱스가 XAU죠. XAU는 오르고 있는데, 즉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XAU가 오르고 있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라는 방송을 통해서 결국은 금 가격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드렸었죠. 잠깐 저를 속어로 깔때기 낸다고 하죠. 이 정도로 시장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Gold is back. 금의 귀환. 2020년에는 금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 직전에 읽었던 칼럼, CNBC 칼럼이 있습니다. 스티븐 로치 전 모건 스탠리 부회장이고 예일대 교수이기도 하죠. 아주 유명하신 분이 2020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 3가지란 제목으로 지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CNBC에 칼럼을 올렸습니다. 즉 그분은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20년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결국은 이 3가지 때문에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는데요. 제가 칼럼을 보면서 그 경제 위기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시각을 좀 얻은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스티븐 로치 교수가 쓰신 이 내용을 하나씩 제가 번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영어는 알아서 읽으시고요. 저 영어를 의역한 번역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티븐 로치 전 모건 스탠리 부회장이 쓰신 글입니다.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보면 큰 충격의 잠재적인 결과를 눈치챌 수 있다. 취약한 경제와 금융시장의 조정을 촉발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아주 단순한 것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즉 그게 무엇인지 보니까요. 실물 경제, 금융자산 가격, 잘못된 통화정책에 반영된 오늘날 세계 경제의 취약성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실물 경제, 금융자산 이게 완전히 괴료가 돼, 완전히 벌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버블이 조금씩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의미하겠죠. 이것은 결국 금융시장, 즉 중앙은행의 잘못된 통화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맥락에서 스티븐 로치 모건 스탠리 부회장이 가장 걱정하는 취약성의 핵심 이유, 근원은 중앙은행 대차대표의 과도한 팽창 상태이다. 이 과도한 팽창, 즉 버블을 일으키는 유동성 확충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3가지 이유를 찾았다. 그 3가지 이유가 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로치 전 부회장이 하는 말, 첫째,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돈을 그만큼 많이 퍼부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FRB,
유럽의 ECB, 일본의 BOJ의 대차 대조표는 2019년 11월 기준으로 총 14.5조 달러가 되었는데 이 수준은 2018년 초에 15조 달러의 최고점이 15조 달러였는데 그 점에 비하면 약간 떨어진 수준이긴 하지만 위기 이전, 즉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대차대조표 중앙은행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4조 달러였다. 그런데 위기가 끝났다고 하는 지금도 이미 4조 달러에 3.5배가 넘는 14.5조 달러 수준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점이 잘못되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상승매수가 좀 찾아봤습니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19조 달러. 앞에 14조 달러라며? 예. 여기에는 GDP 2위국 중국의 인민은행 PBOC의 자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FRB, 미국의 연준, ECB, 일본 중앙은행 플러스 중국인민은행 네 군데를 합쳤더니 현재 무려 19조 달러나 된다. 어마어마한 돈이 중앙은행들이 퍼부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중앙은행의 연도별 자산 증감액을 보면 절대액이 아니라 증감률입니다. 늘어날 때는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게 0이면 본전이라는 얘기죠. 0이면 전년도보다 본전치기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떨어질 때마다 주가가 항상 내려갔는데 특히 2018년 오른쪽 박스를 보세요. 아예 절대 금액이 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렇게 줄어버렸어요. 즉 2018년 주가가 폭락했던 것은 중앙은행의 양적 축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다시 올라갔죠. 11월까지. 아예 0이 아니라 급속하게 늘렸죠. 위기가 늘어나니까.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미 지난달까지 경험하신 대로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가를 올리고 경제를 축소해서 최소한 본전 이상 성장으로 돌리려면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하게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건 왜 답이 없다. 그런데 언제까지 늘릴 건데 이게 스티븐 로치 부회장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분이 쓰신 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은행의 확장 정책은 본질적으로 실패한 정책 실험이었다. 그것은 10년 전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발생한 위기 극복 상황에서는 성공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활발한 경제 회복을 촉발시키고자 하는 유동성 확충 정책에는 실패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뒤를 계속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글로벌 중앙은행은 10조 달러를 경제에 주입했어.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증가시킨 GDP는 겨우 5.3조 달러에 불과했다. 나머지 4.7조 달러는 실물 경제에 전이된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예, 자산 가격, 부동산, 주식 상승에만 일조했을 뿐이다. 즉 돈을 퍼부은 것의 반절 정도도 경제 성장이 되지 않았으니 결국은 실패한 정책이다. 향후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더 많은 돈을 부어도 한계 요용 체감이죠. 이것보다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위해 자산 매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까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일본, ECB, 그 다음에 중국까지 같이 늘리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미국 페드는 인상하던 금리를 거꾸로 돌려 인하를 했고 2017년부터 시작했던 양적 축소를 오히려 돌려서 2019년 8월 이후에는 확대하고 있다. 2018년 8월 이후 2019년 9월부터 자산 매각, 그러니까 양적 축소를 중단하고 레포 시장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노건 스탠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요인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세 가지 요인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뒤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거, 페드 유동성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즉, 그러면 중단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빚을 늘릴 건데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썼던 거를 계속 번역하겠습니다. 페드의 대차 대조표 확대를 제외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급격한 상승과 경제성장 및 기업 수익성 확대는 불가능할 것 같다. 반대로 또 다른 특이한 충격, 즉 만약에 이렇게 돈을 퍼부어가지고 요즘 금값도 오르고 석유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확대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금리 인상을 하면 과대평가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그로 인해서 주가 폭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위험한 거다라고 첫 번째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유동성을 더 퍼붓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퍼부어봤자 고작 3% 정도밖에 성장을 못 시켰는데 얼만큼 더 많이 할 것이냐. 이걸 애둘러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합니다. 문제는 성장 속도가 너무 취약한 실물 경제에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0년 평균치인 3.5%와 글로벌 리세션의 기준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2.5% 성장률의 중간치인 3%로 제시했을 뿐이다. 즉 그렇게 많이 퍼부었지만 고작 3%. 근데 내년부터 더 늘리지 못하면 주가 폭락, 경기 침체 나올 건데 늘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스티븐 로치 교수가 여러분에게 CNBC의 칼럼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현재 중앙은행의 부채로 지탱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2020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위해서는 올해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한 것인데 만약 그렇게 유동성을 퍼붓다가 인플레이션이 와버리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되면 기업들의 재무구조 위험, 주가 버블로 해서 폭락의 조건이 되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아서 더 많이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을 퍼부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2020년 중앙은행이 늘려는 유동성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게 진짜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스티븐 로치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과거의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S&P 500을 비교했더니 스티븐 로치 교수 부회장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붉은색은 S&P 500 차트고요. 파란색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줄면 여지없이 주가가 빠졌고 지난 2018년 12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 주가를 땡긴 것은 결국은 페드 및 일본, ECB, 중국 인민은행 등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대차대조표를 올렸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요, 연말 이후 오로지 미국 시장만 봤을 경우 이 그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레포 시장에 무려 7천억 달러를 퍼부었는데 1월 2일이면 저게 축소된다. 그런데 축소된다면 스티븐 로치 교수가 보기에는 주가가 폭락할 것 같다. 그런데 주가 폭락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페드가 지원을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확대했다가 자산버블이 오면 금리를 올려서 폭락. 그렇다고 자산버블이 올 것 같은데 유동성을 줄여버리면 축소해서 주가 폭락. 한마디로 지금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이 신이 아닌 이상 제가 이분이 언급한 얘기를 믿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소개한 이유는 스티븐 루치 부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난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을 끌고 와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결국
위기 발생 여부는 유동성 확충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투자 자산은 뭐죠? 뭡니까? 골드입니다. 골드. 주식도 마찬가지죠. 유동성이 높으면 높으면 주가도 올라가고 자산도 올라가지만 돈의 양이 늘어나면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거, 골드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돈을 퍼붓든 위기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돈을 퍼붓든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니 골드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다. 골드 가격을 주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2020년에는 투자의 제1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수익성,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뭐냐? 골드다. 왜? 세 가지 이유. 첫째,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연준이나 글로벌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퍼부어야 하니까 골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좀 더 늘 것 같으면 주가도 올라가지면 그로 인해서 골드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과 상원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렇게 되면 MMT, 현대통화이론,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돈을 찍어서 재정을 부양하지 않은 MMT가 추진될 수 있다. 그러면 골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서민 감세하겠다. 그러면 서민 감세하겠다는 건 뭡니까?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 그러면 다시 또 유동성이니 골드. 결국은 2020년 반도체와 함께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무엇이다? 골드. 골드 is back. 귀환한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또 비관론자, 폭락론을 주장하시면 이것 봐라. 상승미소도 이제 골드가가 폭등한다고 하더라. 다 망한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오금을 박습니다. 폭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약 10% 정도 $1,700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만약에 유동성이 확충이 안 돼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골드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상관없이 유동성 확대를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따라서 금가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도저도 감안했을 때 골드를 좀 포지션을 잡자. 어느 정도? 약 연간 수익률 10% 정도를 목표로. 아셨죠? 확대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골드가 상당히 좋다. 그런데 수익률은 제가 생각하기엔 주식시장이나 경제가 현재 유지, 잘 양호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 내외로만 기대를 하자. 그래서 골드 차트를 봤습니다. 골드 차트를 봤더니 빨간색 1450, 저게 12월 8일 근처에서도 저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미 금관 주식들은 골드 현물 가격에 상관없이 오르고 있었던 걸 볼 때 제가 그 당시 금광주 뉴몬트 골드코프를 샀었잖아요. 즉 스마트머니는 저렇게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스마트머니의 발자국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면 수익성이 있는 그런 방향을 눈치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의 감각 네 번째겠네요. 세 번째는 반도체 어디에 투자할지 그걸 목요일 날 하기로 했으니까요. 월요일 날 투자의 감각 시리즈 주제는 세 번째, 방송은 네 번째. 환율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환율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달러와 인덱스는 200일선 밑으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둔 저 추세선수 이탈해 버렸습니다. 달러와 추세 이탈. 저 추세 이탈에서 스마트머니가 앞에 금처럼 XAU가 먼저 올라가는 발자국을 남긴 것처럼 스마트머니가 달러화에서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 그것은 어떤 발자국, 어느 시장에 주목하라고 힌트를 남긴 것인가. 그것은 월요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방송도 최선을 다하는 상승미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금리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그 정도는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지 첫 번째 방송에서 눈치 이미 채셨다면 여러분은
바로 전문가입니다. 우리 친수익파 2020년 향해 앞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